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3월, 4월, 그 다음 5, 6월 이렇게 이어지는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1, 2월에 다루었던 내용이 문학 내용학 부분이었는데, 문학 내용학은 문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과 감상 능력 등을 중심으로 한 내용이었습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부분은 3월에는 고전시가, 4월에는 현대시, 5월에는 고전소설, 6월에는 현대소설, 이렇게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원래 순서에는 고전시가 다음에 고전소설이 있었는데 책을 새롭게 만들다 보니까 조금 늦어져서 고전시가 다음에 현대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고전소설과 현대소설을 묶어서, 그래서 서정갈래에 해당되는 부분 먼저 하고 뒤에 이어서 서사갈래, 이러한 형태로 진행이 된다 하는 점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의는 그러한 부분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3월, 4월, 5월, 6월 이렇게 해서 각각 진행이 되는데, 3월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전시가 부분, 그리고 현대시, 그 다음에 고전소설, 현대소설,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데, 대체로 이 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목요일마다 9시 반에서 시작해서 9시 30분에서 16시 30분까지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16시 30분부터 시작을 해서 그 19시까지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 특강, 그리고 여기서는 기출문제 특강 부분을 진행을 하고, 또 끝부분에 답안 작성 부분에 대해서 기출문제 특강을 하고 답안 작성을 하는 형태로, 답안 작성 시험을 하는 형태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안 작성 시험을 치는 형태로 이렇게 해서 강의가 진행이 된다 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을 치고 지난번처럼 첨삭을 해서 매주 이렇게 이어지니까 그래서 이런 일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고전시가 현대시, 고전소설, 현대소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3월에 고전시가 부분이 진행이 되는데, 고전시가의 경우에도 보면 우리가 현재 작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4주 강의로 이 내용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분야별로 나누어서, 그래서 전체 시간으로는 8주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4주는 영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현재 우리가 제가 제시해 준 자료에 보면 자료 2페이지에 고전시가 강의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26년 강의, 2025년 강의 이렇게 되어 있어서 세부 내용에서 2025년 강의다라고 할 때 아래에 먼저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2025년에 고대가요의 특징, 그 다음에 구지가, 정업사, 황조가, 이렇게 해서 고대가요, 향가, 고려소교, 소학부, 경기체가, 악장, 시조 중에 시조 일부 내용,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2026년 강의 부분에 보면 시조와 가사 중심으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 우리가 시조가사의 경우 그 내용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4주 동안에 걸쳐서 시조가사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갈래, 고전시가 형식의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시조가사를 제외한 다른 갈래들은 지난해 강의 부분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전체 내용을 다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다른 강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소설 등도 마찬가지여서 전체 강의 부분에서 보자면 7주, 8주 정도 분량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매주. 그래서 올해 강의하는 부분은 올해 강의했는 부분과 지난해 강의했는 부분 이렇게 해서 이제 만약에 내년에 강의를 하게 되면 2026년 강의는 영상으로 하고 2025년 강의는 거기에 했던 것은 또 2027년 대비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이렇게 이루어진다 하는 점을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원래 이루어지는 것과 그 다음 지난해 했던 것 이렇게 해서 영상 강의도 함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강의 부분 진행하는 것은 고전시가 한 주 강의를 진행하지만 영상이 따로 다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빨리 듣는 분은 고전시가나 아니면 다른 갈래 고전소설, 현대시, 현대소설도 똑같이 이렇게 3, 4, 5, 6월에 제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빨리 듣는 분들은 빨리 들으면서 나중에 또 들으면서 복습을 하고 그렇게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따라서 진행이 되니까 이 점을 참고를 해서 영상 강의 부분과 영상 강의가 똑같은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지난해 안 다뤘던 부분을 올해 다루고 올해 다룬 부분은 또 내년에 안 다루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강의가 진행이 되니까 이게 상보적이다. 그래서 고전시가 다양한 갈래가 있지만 작년에 다루었던 부분, 올해 다루었던 부분 이게 다르다 하는 점을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나누어 놓았는데 대체로 시조 가사의 경우가 우리 시험에서 보면 약 60% 정도를 차지합니다. 매년 시험에서 시조 가사가 빠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갈래들이 약 40% 정도 30에서 40% 그렇게 차지한다 하는 점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자료 부분에서 보면 뒷부분에 그걸 모아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자료의 10쪽에 보면 10쪽이 아니고 7쪽에 보면 출제 연도에 따른 고전시가 출제 작자 및 작품 지금까지 문제가 어떤 부분에서 나왔는가 라고 했을 때 작품 부분을 따로 매년 부분을 모아놓은 것인데 작년에 용벼천가가 처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사설시조 시조에서 우리가 조선 전후기 시조의 평시조와 사설시조 이렇게 나누는데 사설시조가 나왔고 그 다음 고려소교에서 보면 만전춘과 가사의 경우 규원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용벼천가와 고려소교 부분에서 두 가지 사설시조와 가사에서 두 가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반반 정도 이렇게 비중으로 보면 되겠고 2024년에 보면 향가 한시 부분과 함께 김천택의 시조 여기 시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묶어서 한 문제 또 조위의 만문가와 별삼이인국 가사에서 한 문제 이렇게 해서 시조 가사 부분 비중이 좀 더 가사 부분이 좀 높게 나왔고 2023년에 보면 이방원의 하여가와 정몽주의 단심가 변한열의 시 이것은 시조 중심이 되고 정철의 성산별곡 이때는 2023년은 시조 가사에서 주로 나왔습니다. 시조와 가사에서 2022년에 고공가 허진의 고공가 그 다음 해가 정석가 부분과 시조 그 다음 고상구곡가 등은 또 시조입니다. 이때는 시조 부분에서 강조가 되었고 그래서 매년 이렇게 시험에서 보면 우리가 시조 부분이나 가사 부분이 강조되는 형태로 2021년에도 도산 12곡과 정과정, 송미인곡, 또 니멀한 회양금성 요것도 시조가 됩니다. 그 네 가지 중에 세 가지 정도가 시조이거나 가사 이렇게 나왔다 하는 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020년도 보면 어부가와 어부사시사 시조이고 누항사는 가사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70%가 시조 가사에서 시험에 나오고 있다 하는 점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루는 내용 시조나 가사 이 부분이 시험에서 다른 전체적인 내용보다 비중이 더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와 관련지어서 제가 뭐냐면 지난해 강의에서 가장 먼저 설명했는 부분이 거기에 보면 고전시가 형식의 흐름이 있습니다. 고전시가 형식이 어떻게 흘러왔다라고 해서 다시 2페이지로 돌아가 보면 고전시가 형식의 흐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고전시가 갈래에서 다양한 갈래가 있습니다. 그 다양한 갈래 중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고전시가라고 했을 때 고대가요에서 시작을 해서 고대가요, 향가, 고려소교, 그 다음에 시조, 시조 뒤에 사설시조, 그리고 현대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자유시, 개화기 시가와 함께 자유시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향가에서 경기체가, 그 다음에 가사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형태로 이 외에 악장이라든지 해서 악장은 여기에서 벌어지는 갈래로 볼 수 있고 악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이 중심이 되는데 고전시가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향가 부분과 고려소교 시조로 이어지는 이런 서정갈래가 한 갈래, 그 다음에 향가에서 경기체가 가사로 이어지는 이게 교술로 이어지는 이런 갈래가 한 갈래라고 해서 이 흐름 부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는 점. 이게 우리 갈래를 5가지 중요 갈래다라고 할 때 대부분 여기에서 많이 나옵니다. 중요한 5가지 갈래이고 그 다음에 이 중에도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겁니까? 시조와 가사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예들에 비해서 작품도 많이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이 부분이 시조나 가사가 작품도 많이 남아있고 또 뛰어난 작품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고려 말에서 조선시대에 해당되는 작품으로 그 부분이 시대적인 부분도 우리가 현대와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시험을 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우리가 7쪽 자료 부분을 제가 이렇게 쭉 모아놨었죠. 그 부분에 보면 다 이렇게 비교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매년 그러니까 60-70%는 시조에서 문제가 나오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수를 잘 받기 위해 다른 갈래도 물론 공부를 해야 하지만 그 중에서 시조와 가사가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하는 점, 그 점을 생각을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 시조와 가사의 경우에도 중요한 부분이 매년 새롭게 나오는 부분보다 중요한 부분이 좀 반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반복이 된다라고 해서 그걸 다시 좀 정리를 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거기 8페이지 9페이지 부분에 보면 8페이지 9페이지에서 세부 내용에 나왔던 부분에서 보면 향가의 경우에 그 다음에 고려소교의 경우 경기체가 용비어천가는 작년에 처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고상구곡가라든지 도산12곡 이렇게 해서 보면 중간중간에 나왔던 부분이 반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예를 들면 조선전기 규원가와 같은 경우 2025년에 나왔고 2012년에 나왔고 2000년에도 나왔습니다. 그러한 형태로 이렇게 반복이 된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개별 작품의 경우에 어떤 부분이 반복이 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래서 도산 12곡의 경우에도 거기에 함께 정리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차례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나왔는데 도산 12곡의 경우에도 그 이전에도 보면 2009년이라든지 또 99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다시 나왔는 부분을 생각을 할 수 있고 그걸 다시 정리를 해 놓은 것이 10쪽, 11쪽, 12쪽입니다. 10쪽, 11쪽, 12쪽 이렇게 해서 여기에 있는 부분으로 10쪽, 11쪽, 12쪽에 있는 이 내용으로 뭐냐면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 했던 강의 부분도 10쪽, 11쪽, 12쪽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바탕으로 우리가 고대가요, 향가, 고려소교 쭉 해서 그 다음 시조하면 조선전기의 시조, 가사하면 조선전기가사, 그 다음에 전기가사와 후기, 그 다음에 후기시조, 사설시조, 후기가사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부 내용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내용에서도 보면 시조나 가사가 많고
또 그 부분에서 보면 반복되는 부분, 예를 들면 후기가사의 11쪽에 보면 박일로 누항사 하면 2020년에 나왔다. 누항사가 또 2011년에 나왔고 그 다음에 그 이전에 또 누항사 부분이 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2번 또는 3번 이렇게 나오는 형태로 이게 어떤 작품이 많이 나왔다 하는 것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기가사 중에 교원가 하면 교원가의 경우에도 지금까지 3번 나왔습니다. 2025년에 교원가가 나왔고 그 다음에 2012년, 2000년 이런 식으로 해서 중복되는 작품 등도 함께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재 이 부분을 바탕으로 보시면 되겠고 또 실제 작년 강의 진행도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향가다라고 했을 때 향가 중에 제일 위에 보면 고대가요 중에서 우리가 특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황조가나 정업사다라고 할 때 황조가 정업사 해가 부분이 2025년에 구지가 또는 해가가 2020년에 나왔기 때문에 황조가나 정업사가 중요하다. 그 앞에 별표를 해서 해놓은 것이 있죠. 셋째 칸에 그 별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래에 향가 부분에 제망매가 창기파랑가 처용가 모죽지랑가 해성가 안민가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다음 고려소교 부분에서도 마찬가지 만전춘 부분이 중요 부분이 있는데 만전춘 작년에 보면 중요 부분에 만전춘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곰 빠졌고 올해 이제 청산별곡 동동 이런 식으로 해서 중요한 내용들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작년에 나왔던 부분 만전춘 같은 경우에 제가 설명했는데 그 설명했는 내용은 그냥 지나가도 됩니다. 그럼 경기체가에서는 한림별곡 한 편이 중요하다 하는 형태로 여기에서 그 하회 갈래마다 중요 작품이라든지 중요 내용들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지난해 강의 자료에도 이 부분이 있을 텐데 이건 원래 이렇게 해서 작년에 시험 나온 부분을 고려를 해서 다시 만들어 놓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여러분이 그 내용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 중에 우리가 시조 중에서도 전기시조, 후기시조라고 했을 때 대체로 시험에 나왔던 부분을 통해서 다시 나오고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사도 이렇게 해서 나왔던 부분 그래서 2025년에 보면 만전춘 부분이 나왔고 그래서 좀 진하게 되어 있는 게 비교적 최근에 나온 그런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2025년이나 2024년이나 아니면 2023년 이런 식으로 해서 출제된 시기가 다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세부 내용에서 공부를 하면서 어떤 부분이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나왔던 작품들은 다시 또 반복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바탕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강의를 할 때 출제된 부분을 고려를 해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강의 진행에서 보면 10쪽, 11쪽, 12쪽에 있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강의가 진행이 된다 하는 점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조와 가사의 경우에는 우리가 시조의 경우에 고려말, 조선전기, 그 다음에 조선후기, 가사의 경우 조선전기, 조선후기, 그리고 또 사설시조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 흐름에 대한 것은 제가 미리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조이거나 가사이거나 먼저 시조는 시조대로의 흐름, 가사는 가사대로의 전체적인 흐름 이것을 먼저 이해하고 세부 내용을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자료에서 13쪽으로 이렇게 편집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14쪽에 보면 14쪽에 있는 부분은
시조 15쪽에 있는 가사 부분인데 거기에 시조 부분을 공부를 할 때 우리가 그 시조의 내용 중에 뭐가 있는가 하면 세부 내용에서 보면 유사한 내용들을 묶어 놓았습니다. 유사한 내용들을 묶어서 첫 번째 보면 소재 부분에 1번 이렇게 해서 다양한 소재 부분으로 봄밤의 애상이라든지 늙음에 대한 탄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까마귀를 소재로 했다. 고려나 조선의 건국을 소재로 했다. 사계절이 드러나는 작품. 그 다음 어부가와 관련되는 것. 그 다음 소재 부분에서 자연에서 보면 강호한정의 의미 제일 먼저 제시가 되었죠. 이것도 제가 원래 자료를 다 바꿨기 때문에 자연에서 강호한정이다 라고 할 때 강호한정에 해당되는 부분이 제일 먼저 나와 있습니다. 강호사시가부터 시작을 해서 농암가, 도산 12곡 전체 이렇게 일반적인 강호한정의 내용이 있고, 그 다음 자연에서 흥취와 관련되는 것 또는 자연 속의 연정, 자연에서 무릉도원과 관련되는 내용, 자연에서 학문과 관련되는 내용, 자연인데 유배와 관련되는 내용, 이렇게 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제시되어 있는데 여기 여러분이 보면서 주의해야 할 점이 뭐냐 하면 이렇게 표시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렇게 표시된 앞부분은 조선전기라는 겁니다. 조선전기.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뒤로 되어 있으면 여기서는 조선후기. 그러니까 이 표시는 조선시대의 전기와 후기를 구분해주는 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앞쪽에 이렇게 있으면 전기이다. 이 부분이 먼저 있고 뒤로 되어 있으면 후기이다. 왜냐하면 시조 번호가 전기 시조 1번, 2번, 3번, 후기 시조 1번, 2번, 3번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전체 부분에서 보면 그래서 전기 후기로 나누어져서 그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유사성이 있는 작품, 우리가 텍스트 상호성의 측면에서 보면 시조에서 소재가 같다, 그렇지 않으면 작자가 같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주제면에서 유사성이 있다 하는 것을 다 뽑아서 이렇게 묶어 놓았습니다. 또 작자면에서 왕이 지은 작품이다 라고 할 때 왕이 지은 것, 그 다음에 기녀가 지은 것이다 라고 할 때 기녀가 지은 것, 또 가객이 지은 것이다 라고 할 때 가객이 지은 것 등등으로 우리 책에서도 대체로 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어느 정도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적 역설로 되거나 화답하는 것은 뭐냐, 시조를 바탕으로 서로 주고받은 내용, A와 B가 시조로서 대화를 나눈 그러한 의미로 된 것이 화답의 시조이다 하는 점. 그 다음 내용면에서 연관성이 있는 것, 사설 시조 14번과 15번, 16, 17번, 19번, 그 다음 7번, 18번 이런 부분은 서로 연관이 있다라고 해서 따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여러분이 작품을 보고 이게 번호가 뭐냐, 시조 번호입니다. 조선 전기 또는 후기 또는 사설 시조 속에서 그 1번, 2번, 3번 번호이니까 이걸 참고하시고, 가사 부분 마찬가지입니다. 가사의 경우에도 이렇게 표시된 것은 시대를 구분해 주는 것이고, 앞에 전기, 예를 들면 강호가사라고 했을 때 상충곡에서 강촌별곡까지는 전기가사, 누항사 사제곡 이런 것은 후기가사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영군가사 중에서도 만분가사민곡 송민곡은 전기, 별사민곡 속사민곡은 후기,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시조가사가 앞서 말씀드렸죠. 시조가사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할 때도 우리가 조금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서로 관련 있는 것을 미리 제시를 해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돌아오면 1페이지 부분에 앞에 1페이지 부분에 뭐가 있는가 하면 세 번째 정이 되겠는데, 고전문학 기출문제 문제 유형이다 라고 해서 기출문제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나왔는가 라고 할 때 문학사 관련 문제라든지 고전시가 하위 갈래, 작년에는 특히 하위 갈래 문제가 강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에 그 문제에서 보면 2025년에 용비어천가 부분과 그 다음 사설시조, 용비어천가와 사설시조 이런 부분 속에서
하위 갈래 특징을 묻는 것. 그러니까 거기에 군왕의 증거물이 검척이다 라고 할 때 왜 이것이 하위 갈래와 관련되는가 하면 그 다음 민심에 의해 천명 이동한다 라고 할 때 이런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장 갈래 부분에서 보면 앞에 있는 문제는 군왕의 증거물에서 보면 검탑, 검척 이렇게 나오는데 검탑은 중국의 고사이고 전절은 중국의 고사이다. 후절은 우리나라의 것이다. 이런 배경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하위 갈래.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보면 천명이 옮겨간다 라고 할 때 임금이 나라를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것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천명이 옮겨간다는 그 내용 부분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하위 갈래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 사설시조 부분에서 한수마 세한수마 하는 부분에서 화자의 의지가 돋보이는 부분, 중장에서 화자의 의지가 돋보이는 부분인데 열거를 통해 제시하기도 하고 또 부사를 통해 뚝딱 수기수기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사가 있으면 의미가 강조됩니다. 부사의 경우 무엇을 수식합니까? 일반적으로 부사는 용언을 수식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시에 사용될 때는 그 부사가 사용되면 의미를 강조하는 형태로 간다 부분이 있으면 빨리 간다 하면 빨리가 간다의 의미를 강조하는 부분으로 됩니다. 보통 우리가 문법에는 수식 기능이다 라고 하는데 이게 시에서 사용될 때는 강조의 의미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던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문제에서 보면 지난해 문제 부분에서 고전시가 중에서 시적 화자와 관련되는 내용 부분에서 4페이지 5페이지 부분에 5페이지 맨 마지막에 한수마 세한수마 이 부분에서도 중장에서 화자의 의지가 돋보이는 부분이다. 중장에서 한숨의 존재가 드러나는 부분 이것도 역시 화자와 부분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앞에 나왔지만 관련이 있고 또 2025년 B10번 만전춘 별사 부분과 흔한스러운 규원가 가나를 제시하고 화자의 심리적 시간인식 화자의 주관적 인식이 드러난 부분과 외부 세계와의 관계 그러니까 화자의 심리적 시간이다 라고 할 때 이 심리적 시간도 화자의 상황과 관련이 됩니다. 두 작품을 묶어서 한 작품의 경우 화자 특징 또 다른 작품의 화자 특징 이렇게 묶어서 보면 어떤 경우에는 빨리 간다 어떤 경우에는 천천히 간다 라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님이 있을 때는 시간이 빨리 가고 님이 없을 때는 시간이 가지 않고 실제로는 시간이 똑같지만 우리가 심리적으로 느끼는 시간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보면 우리가 앞에서 뭐냐면 개별 작품에서 제가 매년 시적 화자와 관련되는 부분은 매년 한두 문제 나온다. 고전 시가에서 보면 문제가 2점짜리 두 문제와 4점짜리 한 문제가 나왔는데 그 중에 두 문제에 벌써 시적 화자 관련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나중에 현대시도 마찬가지 또 고전소설이나 현대소설의 인물과 관련되는 내용 이런 부분이 매년 이렇게 문제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이 부분을 뒤에 다시 뭐냐면 이런 기출문제 특강 부분에서 다시 이 부분을 설명을 합니다. 기출문제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데 그때 다시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문제 부분이 대체로 어떤 분야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그래서 문학사 관련, 하위 갈래 관련, 전통 개성이나 또 한국문학과 자연과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부분이 문제로 나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시대와 관련되는 부분, 사회문화 맥락과 관련되는 것이 나왔는 부분 그 다음에 4페이지에 정서 혹은 시적 화자, 시상의 전개 그 다음에 형식 표현 부분에서 나왔던 부분 등등 이런 식으로 해서 고전시가 지금까지 나왔던 부분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바탕으로 이러한 유형의 문제들이 많이 나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왔던 부분에서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문학사나 하위 갈래 또는 자연 그리고 앞에서 보았듯이
시적 화자와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비유 상징과 관련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매년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럼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이러한 방향에서 개별 작품을 볼 때도 이러한 부분을 고려를 하면서 공부를 해야 한다 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해 있는 부분이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면서 미리 좀 알고 준비해야 할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책의 경우에 책 내용을 보면 이게 제가 이 부분을 2015년 교육과정에 맞춰서 개정을 하면서 세부 다른 작품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017년 부분은 아직 고등학교라든지 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2015년 부분에서 그 다음에 그 뒤에 2015 교육과정 뿐만 아니고 그 뒤에 EBS 교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던 부분들을 많이 보충을 했는데, 그 중에 이 책에서 과거와 달리 보충된 게 시조나 가사 부분들 등이 보충이 된 부분으로, 그래서 제가 이 책 한 권으로 우리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중요 작품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많은 내용을 보충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나왔던 부분들도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용비어천가라든지 그 다음 별사민곡이라든지 그 다음에 앞에 사설시조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이 책에 다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으로 공부를 하면 우리가 시험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대부분 이렇게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강의 진행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앞에 있는 내용 부분들은 생략을 하고, 이 부분은 지난해 부분 자료로 고전시가 형식의 흐름에서 시작을 해서 고대가요, 향가, 고려소교, 소학부, 김기체가 악장, 시조가사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죠. 이 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2025년에 다뤄진 강의다 라고 할 수 있고, 그럼 올해 하는 것은 뭐냐, 시조와 가사 중심으로 진행을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46쪽에 보면 시조 부분에서 시조의 이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조 갈래에 대해서 앞쪽에 쭉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작품으로 359쪽부터 시작을 해서 362쪽부터는 시조 작품이 제시되어 있는데, 대체로 이 부분이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먼저 전기가사도 시대 흐름에 따라서, 후기가사 부분도 시대 흐름에 따라서, 그 다음에 전기 후기 가사 시조 다음에 그 다음에 사설시조,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다 하는 점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에 시조 부분에서 보면 시조의 개념과 명칭 이렇게 해서 세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346쪽에 보면 시조의 경우에 신광수의 석북집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이세춘이라는 인물이 시조라고 처음 사용을 했다. 일반 시조 배장단, 일반적으로 시조에는 장단이 있는데 레자 장안 이세춘, 그 유래는 장안에 있던 이세춘이라는 인물은 뭐냐 하면 그 당시 가객이었습니다. 가객 이세춘이 시조라는 말을 처음 사용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시조로 굳어져 있는데, 그 시대는 단가라든지 아니면 신번이라든지 영언이라든지 장단가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명칭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조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것은 이세춘이다 하는 점. 우리가 흔히 잘 알듯이 시절가조라는 의미로, 시조의 경우에는 우리가 시라고 할 때는 여기 한자가 뭡니까? 이 시자, 말서문자가 들어가지만 요건 떼시자입니다. 시조라고 할 때 이 부분은 때를 고르다, 시절을 고르다 이런 의미로 한자 부분이 이 시자가 아니다 하는 점을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시조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시조라는 것은 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명칭은 참고를 하시고, 시조가 어디에서 왔는가 라고 하는 게 시조 기원설입니다. 시조 기원설. 시조가 어디에서 왔는가? 그래서 여기에 시조라고 했는데, 시조 기원설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여러 가지 기원설이 있다라고 해서
시조기원설은 어디에서 다루는가 하면 우리가 고전시가 형식의 흐름 강의에서 보면 작년 강의에서 이게 자세하게 다뤄집니다. 거의 2시간 3시간에 걸쳐서 시조가 우리 고전시가 형식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즉 고대가요에서 맨 아래 민요가 있습니다. 맨 아래 민요가 있으면서 고대가요에서 향가로, 향가에서 고려소교로, 고려소교에서 시조로 이렇게 이어져서 시조에 영향을 미친 갈래는 우리가 보면 향가도 영향을 미치고 고려소교도 영향을 미치고 연기체가도 영향을 미치고 아래에 있는 민요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시조의 경우 다양한 갈래, 그 이전에 존재했던 다양한 갈래의 영향을 받았다 하는 점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설명해 놓은 것이 347쪽 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강의에서 자세하게 다루어졌기 때문에 처음에 외래기원설이다 라고 할 때 외래기원설이 있습니다. 중국의 한시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한시를 한시 현토라고 해서 한시에 토를 달던 형태에서 번역하는 과정에서 한시를 번역하는 과정에 토를 단다. 그 토라는 게 조사나 연결 어미 등을 붙이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시조 혹은 가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외래기원설이라고 하는 것은 한시에 토를 다는 형태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 그런 부분이 외래기원설이고, 재래기원설이다라고 할 때 재래는 우리나라 자체에서 민요나 무가에서 왔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요에서 보면 세 줄로 되어 있는 형태로 이렇게 제시되는 부분이 있는데 민요나 무가에서 왔다라고 해서 이러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향가기원설, 그 다음에 고려소교 기원설, 경기체가 기원설, 이렇게 해서 향가, 고려소교, 경기체가 가장 기본적으로 민요에서 왔다는 부분도 있는데 앞에서 설명했듯이 향가, 고려소교, 경기체가 여기에서 왔다라는 것, 이 부분이 시조로 이어졌다라는 기본적인 내용이 됩니다. 이것은 따로 설명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전 강의에서 지난해 고전시가 형식의 흐름, 제가 형식의 흐름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들으면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형식의 흐름 부분에서 제가 강조해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에도 아래에도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고려소교에서 경기체가에서 향가에서 이렇게 시조로 이어졌다 하는 점, 이걸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조의 형식 부분이 있습니다. 시조 형식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시조는 가장 기본적으로 보면 시조의 경우 3장, 6구, 12연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시조의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를 들어 동창이 밝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소치는 아이는 상기안이 잃었느냐, 제너머 쌀의 긴 밭을 언제 갈려 하느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시조가 있습니다. 하나의 작품을 제가 적었는데 여기에서 보면 시조라고 했을 때 우리가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하면 이게 한 줄, 두 줄, 세 줄, 이 부분을 우리가 시조에서는 초장이라고 합니다. 초장, 중장, 종장. 그래서 시조에서 보면 이걸 1행, 2행, 3행, 한 줄, 두 줄, 세 줄 이렇게 하지 않고 시조에서는 장이라는 말이 뭐냐, 장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은 우리 시에서 장은 뭘 말합니까? 장과 같이 사용되는 게 장은 장, 절, 연, 이게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1장, 2장, 3장, 4장.
애국가가 4장이다. 애국가가 4절이다. 애국가가 4연이다. 보통 장은 절이나 연의 의미와 같이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사용되는데 시조에서만 뭐로? 행으로. 행이다. 시조에서는 행이다. 첫 행, 중간행, 마지막 행. 행의 의미로 이렇게 사용이 된다. 장이 행이다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뭐냐? 삼행이다. 삼행은 3장. 초장, 중장, 종장. 3장이다. 삼행이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보면 마디. 동창이 밝았느냐 노지를 의지진다. 네 마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마디에서 네 마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네 마디. 그래서 음보로 보면 네 마디인데, 그 전에 보면 동창이 밝았느냐 하고, 여기서 또 크게 나누어져서, 요걸 하나의 구라고 합니다. 구. 그래서 구로 하면, 초장은 2구, 중장도 2구, 종장도 2구. 그래서 우리가 시조의 경우에 이렇게 나누면 3장이고 줄은 3줄이다. 구로 하면 뭐라는 겁니까? 6구. 이게 하나의 구가 됩니다. 그래서 3장 6구이고 그 다음 음보 마디로 나눠볼까는 마디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마디의 경우에 하면 각 초장도 4음보, 중장도 4음보, 종장도 4음보 이렇게 해서 초중 종장 전체 합치면 12음보. 그래서 3장 6구 12음보 하면 시조 기본 형식적인 특징을 다 이렇게 잘 보여준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시조의 경우에 우리가 정형시다 라고 할 때 시조는 왜 정형시입니까? 여기에 나타난 특징으로 정형시라고 할 때 뭡니까? 여기 있는 부분 중에 정형시라고 하면 어떤 부분이 정형시가 됩니까? 4음보 3행이라는 겁니다. 음보를 이렇게 유지를 한다. 우리 시의 경우에는 음보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4음보 3행이다. 4음보로 이어지고 있다 하는 점. 그래서 여기서 시조에서 보면 우리가 이런 3장 6구 12음보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정형성을 드러낸다 라고 할 때 정형성을 드러내는 것은 뭔가? 첫 번째는 4음보 3행 4음보로 이루어지는 삼행시 이 부분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정형성을 드러내는 게 뭡니까? 종장의 형태. 종장에서 보면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하다. 종장의 첫음보 종장 첫음보가 삼음절이다 라고 할 때 이런 부분이 우리가 정형시다 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꼽습니다. 그래서 종장 첫음보가 삼음절이다 하는 것. 그래서 이게 종장 첫음보가 삼음절 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만큼 중요하지는 않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종장에서 둘째 음보는 5음절 이상이다. 5음절 이상이다. 이것은 2번만큼 중요하지는 않지만 이것도 역시 우리가 시조라고 했을 때 나름대로 좀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종장 첫 음보는 3음절이다. 둘째 음보는 5음절 이상이다 하는 점.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정형성이라고 할 때는 이 부분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형식의 특징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더 이제 시조 부분에서 보면 형식 특징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시조에서는 이런 기본 특징 외에 뭐냐 종장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시조의 종장은 어디에서 이어졌는가? 시조의 종장은 어디에서 이어집니까? 시조의 종장은
시조의 종장이 이어진다라고 할 때 향가에서 보면 산회가 19채 향가가 있습니다. 산회가라고 해서 19채 향가에서 낙구라고 해서 이 낙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아어 자까지 높아 서리 못 놀 화반이요. 이런 구절이 있죠. 그러면 그 낙구는 뭐로 되어 있는가 하면 결론 앞부분에 보면 감탄사 플러스 결론으로 되어 있다. 산회가는 19채 향가를 말합니다. 19채 향가 중에서 감탄사 플러스 결론으로 된 게 낙구다 하는 점. 이 낙구 부분이 향가 붙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뭐냐, 고려소교로 왔을 때, 고려소교로 오면 이게 뭐냐면 결사. 고려소교 중에서도 결사가 있는 4점이 있는 작품이 4편이 있습니다. 아소니마가 들어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고려소교 부분에서 결사 부분이라고 했는 게 있는데, 결사가 들어가는 작품이 뭐냐, 삼오곡에 보면 아소니마 어만니 같이 괴실이 없애라. 만전춘 작년에 시험을 해왔죠. 아소니와 원대평생에 이별할 사람 뭐로 합세. 이상곡 아소니와 도람들을 시합 겨우셨어. 그 다음에 정과정 그 아소니와 정과정에 아소니와 도람들을 시합 겨우셨어. 이거 삼오곡 만전춘 정과정 그 다음에 이상곡 이렇게 4가지. 그 4가지에서는 뭐냐, 결사가 나타납니다. 아소니마라고 하면 이것도 뭐냐, 아소니마라고 하는 게 앞에 감탄사이고 뒤에 결론이다. 그래서 시조의 낙구에서 고려소교 산회가의 낙구에서 고려소교의 결사, 그리고 시조에 오면 시조에서는 이게 뭐가 되는가, 종장이 됩니다. 시조의 종장. 시조 종장도 뭐냐, 앞에 처음 나타나는 부분에서 보면 대체로 감탄사 플러스 결론으로 이렇게 초기에는 이렇게 이어지는데, 요 감탄사는 감탄사가 아닌 것으로 될 때도 있습니다. 감탄사가 아니고 다른 대체될 수도 있는데 초기에는 감탄사와 결론으로 이어진다. 그러니까 우리 시가에서 보면 산회가에 나타나던 이 낙구의 형태가 고려소교 결사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시조의 종장으로 이어졌다. 이 부분의 기능이 뭔가, 무언가를 끝맺어주는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조의 종장 형식에서 보면 종장 부분에서 있는 것, 그래서 종장의 구성이 중요하다라고 했고, 여기서 보면 3장 6구 12염부를 설명했고, 종장의 형식, 종장은 기본적으로 보면 우리가 글자수 부분을 3, 5, 4, 3. 그래서 첫 마디, 둘째 마디, 셋째 마디, 넷째 마디. 앞에서 보면 이게 첫째 마디입니다. 첫 마디는 반드시 3음절이어야 된다. 둘째 마디는 5음절인데 5음절 이상이면 됩니다. 6, 7, 8, 9까지도 다 오더라도 둘째 마디 부분으로 포함이 되고, 셋째 마디 4 혹은 3, 여기는 3이나 또는 4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시가에서 한 마디 한 음보에 오는 글자 수는 3글자 4글자가 기본이고, 보통 때로는 2글자도 있고 때로는 1글자도 있습니다. 1글자나 2글자도 드물게 있는데 보통은 3글자 4글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 3, 4, 4, 4, 3, 3, 4, 4, 3, 5, 4, 3. 대부분 3글자 아니면 4글자. 또 예를 들면 또 아니면 1도 창의하면 다시 오기 어려운, 이렇게 할 때 1도 하면 2음절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2음절이 되는 경우도 없지는 않지만 대체로 보면 3음절이나 4음절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3음절이나 4음절은 우리 시가 마디에서는 같은 길이의 의미를 지닌다. 글자 수는 3글자고 4글자로 다르지만 같은 길이의 기능을 지닌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오는 시조에서 5음절이 되면 길이가 다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종장, 이거 1번 종장 첫 음보는 무조건 뭡니까? 종장 첫 음보는 삼음절이다. 시조라고 할 때 이걸 잘 지켜줘야 시조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정형성에서 보면 앞에 정형성을 잘 드러내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음보인데 이렇게 되고, 두 번째는 종장의 둘째 음보,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 둘째 음보는 뭐냐? 앞에 나오는 종장의 첫째 음보는 3음절이고, 대체로 보면 기능에서 보면 우리가 대체로 이런 부분에 쭉 이어져서 앞에 있는 부분에서 조금은 시상을 전환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작품은 조금 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작품 외에 뭐가 있는가 하면 황진이 시조 중에 청살리 백제수야 수위감을 자랑마라, 일도 창의하면 다시 오기 어려우니, 명월이 만공사란데 쉬어간들 어떠리, 이렇게 되어 있거나, 아니면 여기에 감탄사가 오게 되면 앞에 있는 이 내용을 다루면서 여기에서 종합하고 정리하는 부분. 여기에도 말하는 내용이 뭐냐? 동창이 밝았느냐 아니 이렇느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밭을 갈아야 된다는 겁니다. 쟤는 뭐 밭을 갈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이에게 훈계하기 위한 거, 밭을 갈아야 된다. 앞에 있는 말들이. 그래서 이렇게 제시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감탄사가 오게 되거나 이럴 때는, 감탄사가 올 때 시상을 전환해서 앞에 이제 초장 중장에 다루었던 것을 원하는 방향으로, 자기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기능이 있다. 유도하는 이런 의미가 있고, 둘째 음보 부분은, 이 부분이 조금 둘째 음보는 뭐냐 하면 5음절 이상일 때, 5음절 이상일 때 시조에서 리듬감이 살아납니다. 리듬감이 살아나고, 또 5음절 이상이어야 뭐가 되는가 하면 제너머 살의 긴 밭을 언제 관리하나니, 이렇게 해서 이게 3 다음에 5, 3, 5, 4, 3 이런 식으로 됨으로써 맺어주는 기능이 잘 살아납니다. 5음절 이상일 때 리듬감이 있고, 5음절 이상일 때 뭐가 되는가, 시조의 끝맺어주는 기능, 완결성, 끝맺어주는 기능이 잘 살아난다. 그러니까 여기에 5음절 이상일 때 되는데 4음절이다 3음절이다 이렇게 돼버리면 시조 읽어가는 부분에 맛이 잘 안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시조의 종장, 이 종장이 기본적으로 보면 이 종장은 뭐 형식이 끝맺어를 주는 완결성, 그 다음에 요거 뒤에는 다른 게 없다는 겁니다. 앞에 3, 4, 3, 4로 이어질 때, 초장, 중장으로 이렇게 이어질 때는 뒷부분이 열려있다. 근데 여기는 완결하고 폐쇄성이다. 끝맺어 준다는 겁니다. 완결성 닫혀있다. 이걸 종장은 이런 기능을 잘 드러내준다. 내용면으로 보면 결론을 맺어주고, 결론을 맺으면서 완결하고, 그 다음에 끝이라는 겁니다. 뒤에 안 이어진다. 3, 4, 3, 4나 4, 4, 4로 되면 계속 이어지는 느낌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3, 5, 4, 3이 되면 여기는 끝이다. 마침표. 즉 마침의 기능. 마침의 기능, 이게 뭐냐, 완결 폐쇄의 기능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5음절 이상이 되어야 이 기능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둘째 음보는 또 뭐냐 하면 앞의 초중장 내용을 함축하는 경우가 많다. 초중장에 있던 내용을 함축하는 경우가 많다. 내용상 앞에 초중장에 있던 내용, 예를 들어서 여기도 제일 핵심이 되는 것은 살에 긴 밭을 갈아야 된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명월이 만공산한데, 만공산하다 하는 것은 뭐냐면 가장 아름다운 시절이다. 그런 의미로서 초중장에 있던 내용을 함축해서 앞에 여기 있던 이런 내용을 좀 함축하면서 뭐냐, 작자가 결론을 냅니다. 이런 내용을 함축하면서 결론을 내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 하는 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시조창에서는 두 마디로 길어집니다. 시조창에는 두 마디로 길어진다. 이건 뭐냐 하면 시조창을 하면 이게 한 마디고 이게 두 마디가 됩니다. 두 마디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마지막 마디가 되고 시조창에서는 이게 없습니다. 창에서는 이 부분 마지막 부분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 시조집을 보면 청구영언이나 아니면 가곡원류나 시조집에 가사가 실려 있습니다. 가사 부분에 모두 뭐가 없느냐? 이게 없습니다. 제너모 살에긴 밭을 언제 갈려? 이거 끝입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앞에서 명월이 망공산에 쉬어간들 끝입니다. 어떠리 이런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시조에서 시조집에 이건 뒤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럼 왜 그런가? 우리가 청구영언이나 아니면 회동가요나 이런 것이 뭐냐? 그 당시 노래 가사집입니다. 노래 가사. 가사집이다 보니까 노래 부를 때는 이게 한 마디, 이게 두 마디, 이게 넷째 마디가 이게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조에서 보면 실제 과거 시조집이 여기 없다. 마지막에 세 글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래 부르면 뭐가 되는가?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시조창에서는 두 마디로 길어지게 된다 하는 점. 그게 둘째 음보의 특징이다. 종장 첫 음보, 그 다음 종장 둘째 음보.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기능이 있는데 5음절 이상일 때 그런 끝맺어주는 부분 시조의 이 기능적 특징이 잘 살아난다 하는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디 부분은 앞의 내용, 둘째 마디 내용을 이어받는다. 셋째 음보의 경우에는 셋째 음보는 둘째 음보 내용을 이어받아서 둘째 이 내용을 이어받는 기능이고 그 다음에 넷째 음보는 우리가 시로 보면 시에서는 필요하지만 이 부분이 창에서 노래에서는 창에서는 생략이 된다 하는 점. 우리가 시조로 인식할 때 시 자체 가사 자체로는 필요한 부분인데 창에서는 이것이 노래 부를 때는 없다는 겁니다. 노래 부를 때는 이걸 안 부른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우리가 종장 형식이다 라고 해서 3장 6, 9, 12연보에서 종장 그래서 아래 보면 종장의 경우 이어받았다 라고 했고 첫음보는 감탄사인 경우가 많다. 원하는 내용으로 전개한다. 그 다음에 종장은 전환과 동시에 시조 전체의 의미 된 강조 종장 전체는 강조의 의미 감탄사와 함께 결론의 의미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주는 것 완결해 준다는 겁니다. 그 중에 둘째 음보는 초중장의 내용을 함축하게 되고 5음절 이상일 때 시조 묘미가 잘 살아난다. 가창을 할 때는 두 마디로 늘어나고 종장 끝음보는 의미소가 아니라 형태소이다.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 창에서는 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 시대. 의미소가 아니라 형태소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의미를 지니지 않았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도 이제 이게 뭐냐? 시조 전체 분위기 조성. 우리가 시조로 수용할 때는 시에서는 이게 필요하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시조의 유형에 보면 평시조. 평시조는 이런 형태입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이 형태가 평시조이다. 여기서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초장, 중장, 종장으로 될 때 네 마디 사사사였습니다. 사음보, 사음보, 사음보였는데 이 중에 여기에서 이제 사음보 정형식이지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라도 이 부분에 하나가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하나가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여기 하나가 늘어난다. 어느 부분에서든지 한 음보라도 더 늘어나면 그게 뭡니까? 사설시조가 됩니다. 현재 이 부분에서
사음보인데 한마디가 더 늘어났다. 그러면 사설시조가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해서 한마디, 두마디까지 이렇게 되는 것을 어시조라고 해서 어시조와 사설시조. 어시조는 조금 어긋났다는 의미. 음보가 조금 많아져서 어긋났다. 어시조. 근데 지금은 어시조를 따로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한마디라도 늘어나면 이 부분에서 여기 상기한이 일어나요. 여기 한마디 더 있다. 아니면 이 부분이 있건 이 부분이 있건 관계없습니다. 한마디 이상에서 길이 자유롭습니다. 많이 늘어나더라도 뭐냐, 모두 이런 부분은 사설시조다. 요 범위 내에 사음보, 삼행, 사음보로 된 삼행 이렇게 되면 평시조다. 근데 여기에 오음보, 사음보, 사음보 이렇게 되면 뭐라는 겁니까? 그것도 사설시조. 사음보, 오음보, 사음보라고 하더라도 사설시조. 그 다음에 뒷부분에 사음보, 사음보, 오음보 이렇게 하더라도 사설시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라도 더 늘어나면 뭐다? 사설시조가 된다. 사설시조가 된다 하는 점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하시면 좋겠고, 사설시조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이게 평시조입니다. 평시조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설시조가 있다. 평시조가 있고 사설시조가 있다라고 할 때 초장이나 중장이나 종장이나 어느 한 줄이 사음보보다 많아지는 시조, 그러면 사설시조가 된다는 겁니다. 보통은 그런데도 뭐냐, 초장이 많아지는 경우도 종장이 많아지는 경우도 없진 않은데 중장이 많아지는 경우 사설시조, 중장이 사설시조의 경우 중장이 길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중장이 길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 중장이 좀 길게 길어집니다. 중장이 길게 길어진다. 사설시조 중에서도 초장, 종장도 길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초장, 중장도 길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중장이 특히 많이 길어집니다. 사설시조의 경우 중장 부분에서 많이 길어진다 라고 할 수 있고, 이런 중장의 경우에는 대체로 길어질 때 그 제시되는 부분에 열거를 통해서 다양한 내용을 열거를 한다든지, 열거 아니면 대꾸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 다양한 사물을 나열한다. 고무장지, 열장지, 덜장지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대꾸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면서 중간에 있는 내용들이 많이 길어진다 하는 점. 그래서 열거나 대꾸 부분을 많이 활용을 해서 길어지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사설시조라고 한다. 사설시조. 그래서 조선 전기에는 주로 평시조가 많고, 나중에 요 사설시조 다시 나오는데, 사설시조에 넘어가면 사설시조는 우리가 고려 말에서 조선 전기까지는 대부분 평시조입니다. 사설시조가 처음 나타나는 것은 어느 작품으로 봅니까? 처음 나타나는 것은 정철의 장진주사, 송강정철은 고려 전기 끝부분에 해당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사설시조는 전기 끝부분에 나타나서 조선 후기에 많아진다. 조선 후기에 많아진다 하는 점. 그 다음에 우리가 사설시조의 경우 사설시조 작자층은 주로 누구라고 합니까? 주로 평민이라고 하는데 그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설시조는 사대부들도 많이 지었고 일부 가객도 지었고 평민도 많이 지었습니다. 사대부들이 지은 것도 많습니다. 처음에는 사대부들이 지었다는 겁니다. 사대부들이 지은 내용은 주로 교훈적이거나 유교 경전에 있는 그 내용을 갖고 와서 쭉 나열하는 그런 형태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대부들이 지은 작품이 실제 평민이 지은 작품보다 작품은 많은데, 뭐냐면 사대부들이 지은 것은 문학성이 떨어집니다. 작품성이 떨어진다. 그러다 보니까 작품성이 떨어지니까 뭘 하는 겁니까? 평민들 것만 해학적이고 재밌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설시조 하면 주로 평민들이 지은 것이다. 사설시조는 평민들이 지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는 사설시조에도 양반이 먼저 시작했고 양반이 지은 것이 많았는데 양반이 지은 것도 지금 남아있지만 양반이 지은 것은 문학성이 없다. 주로 유교 윤리 내용이나 이걸 그대로 담고 있다. 근데 평민이 지은 것은 뭐다? 해학적인 내용, 평민의 진솔한 생활 감정 등을 담고 있어서 문학성이 뛰어나다. 그래서 평민들이 사설시조를 많이 다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설시조도 뒷부분에 다시 나오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고, 그래서 평시조, 사설시조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고, 연시조는 이렇게 평시조가 쭉 이어지는 형태가 되면 연시조입니다. 최초 이 연시조 하면 명사성의 강호사시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장시조다라고 할 때 이 부분은 종래의 시조 형식을 2장 1수로 이렇게 해서 초장과 종장만 있는 이런 형태로 만들었는 게 양장시조. 그 양장이란 둘양자입니다. 원래는 3장 시조인데 초장, 중장, 용장 3장에서 양장, 2장으로 바뀌었다. 이게 이렇게 만들어 놨지만 이 부분의 경우 이현상이 이렇게 시도를 했지만 책에 실려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 무시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시조와 사설시조 부분에서 초중장 어느 한 장이나 2장 또는 3장 전체가 길어져서 파격을 이루는 것, 이렇게 한마디 이상 길어지면 사설시조다. 평시조와 사설시조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시조 형식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 없습니까? 예, 잠시 쉬었다가 시조 전개 과정 그리고 개별 작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이어갑니다.